1996년 4월 5일 오후, 플로리다주의 한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던 패기와 케빈 노트, 그리고 두 사람의 딸 4학년 제시카는 부활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 보낼 예정이었기에 짐도 챙기고 여러 준비를 하고 있었죠. 남편 케빈은 부모님 집에 가져갈 케이크를 사기 위해 가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시카는 케이크를 사러 나간 아빠를 기다리기 위해 아파트 입구로 향합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케이크를 사러 나갔던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어? 제시카는? 남편의 물음에 아내 패기는 그를 바라보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파트 앞에 없었어요?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올 때 제시카를 본 적이 없었기에 아니라고 대답했죠.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서둘러 아파트 단지를 돌아보며 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다른 주민들에게 딸을 못 봤냐고 물어보다 한 주민이 제시카가 밖에서 책을 읽고 있던 것을 보았다며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제시카는 없었고 부부는 서둘러 경찰에 연락을 해 딸이 사라졌다 알립니다. 경찰은 서둘러 두 사람의 아파트로 출동했고 주변 조사와 부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죠. 그렇게 수색을 벌이며 몇 시간이 흐르고 911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옵니다. 몽고메리로드에 있는 주유소 공중전화를 이용해 전화를 건 이 남성은 제시카는 수도 시스템 펌프하우스에 있다 라는 말을 남긴 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경찰은 제보자의 위치를 추적해 그곳으로 찾아가지만 당연하게도 그 사람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일단 유력한 용의자로 생각되는 사람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의 제보에 따라 그곳을 찾아갔고 수도 시스템 펌프하우스의 외딴 지역에서 제시카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죠. 주변에서 잡지와 거울 등이 발견되었고 타이어 자국, 그리고 제시카의 왼쪽 어깨에서 발견된 흔적으로 보아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해를 입었다고 판단됐습니다. 또 그녀가 해를 입기 직전에 햄버거를 먹은 것으로 밝혀집니다. 분석가들은 그녀의 옷에서 백인 남성의 머리카락과 샤페이 강아지의 털, 그리고 자동차 카펫 섬유를 발견합니다. 경찰은 공중전화에서 제시카의 위치를 알려오던 그 유력한 용의자, 그 남성을 찾기 위해 911의 신고 녹음본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잡음이 너무나 많이 섞여 있었기에 음성을 식별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나사로 녹음본을 보내 잡음 제거 요청을 합니다. 나사에서는 우주에서 오디오 전송을 정리하는 데 사용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요청해온 녹음본의 잡음을 제거했고 법의학자에게 다시 보냈는데 문제는 비교를 할 만한 다른 목소리가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녹음본을 제시카의 엄마에게 들려줍니다. 목소리가 친숙해요. 이웃에 개를 데리고 사는 그 사람 같아요. 제시카의 이웃에 때마침 개를 키우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제임스 에드워드 크로우 주니어라는 남성으로 그는 간호사 부인과 살며 개를 키우고 있었죠. 그는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어 많은 시간을 개와 함께 보내며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놀이터에서 개와 산책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아이들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 문을 두드렸고 제시카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아, 맞아요. 제가 제시카와 이야기한 것은 맞지만 이번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이웃들 모두 그를 의심하고 있었고 경찰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1996년 4월 8일 경찰은 제임스 크로우의 차량과 집을 수색했고 차량에서 색칠 공부 책과 어린이 세트가 담겨 있었던 봉투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근처의 패스트푸드점의 것이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제임스는 제시카의 사건이 있고 나서 타이어를 교체했죠. 경찰은 그의 아파트를 수색했고 제시카를 발견했을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검은 비닐봉투와 같은 봉투를 발견했으며 분석가들이 발견한 것과 일치하는 카펫 섬유도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거인 녹음본을 제임스의 음성과 비교 분석을 하는데 90% 일치한다고
확인됩니다. (1996년 4월 13일) 제임스는 1급 사람을 해한 혐의와 또 다른 혐의로 기소됩니다. 경찰은 제임스가 사건 당일인 4월 5일 오후 아파트 밖에서 아빠를 기다리는 제시카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왔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개를 데리고 있으니 접근이 참 쉬웠을 것이고 해피밀 세트를 사주겠다며 그녀를 설득했을 것이라 생각됐죠. 그리고 해를 입히고 나서 그가 공중전화로 위치를 알린 이유는 죄책감 때문에 전화를 쓸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이런 일을 저지르지 말았어야죠. 1998년 6월 제임스 크로우는 2급 사람을 해한 혐의를 인정. 가석방 가능성 없이 40년의 형량이 내려집니다. 제임스 크로우는 이전에 전혀 이러한 전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돌변해버린 걸까요? 그의 아내는 남편의 형량이 내려질 때 눈물을 보였다고 하네요. 그건 어떤 의미의 눈물이었을까요? 제시카의 가족들은 오히려 차분하게 판결에 집중했습니다. 가족은 만족스럽지 않은 판결이었지만 수긍했다고 하는데, 사실 어떤 판결이 나오든 어떻게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엄마 패기는 왜 그랬냐며 제임스에게 질문을 했지만 피고인에게 질문이 금지되어 있었기에 제지되고 맙니다. 엄마는 이전부터 제임스 크로우에 대해 별로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기에 제시카에게 신신당부를 했었다고 합니다. 개를 데리고 와 말을 걸더라도 무시하라고 말이죠.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도 당부를 했었다고 하네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는 없겠지만 제시카의 가족들이 제임스 크로우에게 내려진 형량으로 조금이나마 안정이 찾아왔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키노TV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